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 와가지고 몸까지 비실비실하냐?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안에서 꺼져.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해드려야 하는데 수술비를 보태달라고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땡전 한 푼 못 준다고 하면서 제가 수술하는 날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서 남편이 던진 이혼 서류가 제 침대 위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시누이는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벌레 쳐다보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폐지 줍는 거지 집안이라고 무시하던 저희 친정 아버지의 용인 땅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된다는 것을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48세 한선옥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친정 아버지 얘기라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25년 전 23이었던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 한만수는 선산을 지키며 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고 저는 새벽마다 밭고랑 사이를 뛰어다니며 흙냄새와 함께 청춘을 보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 강남역 뒷골목으로 올라왔어요. 그곳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고 28살에 제 이름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조그마한 떡볶이 가게를 얻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사는 잘 됐어요. 학생들과 주변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어줬고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일하며 목돈을 만들었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조언해 주신 대로 서울 외곽에 작은 땅을 샀어요.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개발되어 몇 배의 가치가 됐습니다. 31살 되던 해 남편 최진호를 만났어요. 그는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도 좋았고 무엇보다 저를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었죠. 하지만 시집을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보다 계산이 먼저였다는 걸요. 시어머니 박춘자 어르신은 제가 가져온 혼수가 초라하다며 첫날부터 차갑게 대했습니다. 시누이 최미란 씨는 올케라고 부르면서도 늘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했고 번 돈으로 조금씩 건물 지분을 사모았어요. 남편은 제가 장사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파시고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제게 보태주셨어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소형 건물 지분을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건물들의 가치가 수십억으로 불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버지의 용인 땅만 노리고 있다는 걸 일찌감치 눈치챘거든요. 아버지는 용인 처인구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그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선산이었고 아버지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장인어른 땅 좀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라고 압박했어요. 안 되면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조상님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시며 용인 시내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보태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폐지를 줍는 일은 생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다고 폐지를 주우면서 활동도 하고 고물상 사람들도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신 거예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폐지 줍는 아버지를 거지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 아버지가 저를 보러 찾아오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경비실에 전화해서 잡상이는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계단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며 아버지 땅을 팔아서 자기 사업에 보태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때 정민우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떡볶이 가게를 자주 찾던 단골 손님에서 친해진 친구였고 부동산과 세금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였어요. 정 세무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땅만 노리고 있다면 차라리 그 땅의 가치를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따랐어요. 아버지께는 계속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아버지는 제 뜻을 이해하시며 더욱 열심히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남편은 장인이 쓸모없다고 판단했는지 점점 무관심해졌고 저는 그 틈에 비밀리에 더 큰 자산을 쌓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세무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계신 용인 땅 일대가 반도체 단지 개발 예정 부지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보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 남편에게 알려서는 안 됐습니다. 정세무사는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사위의 탐욕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난한 노인 연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3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어요. 의사는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신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어요.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며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해외여행이나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 영감 죽으면 그 땅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며 수술 따위는 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는 걸요. 보상금 협의가 시작된 건 1년 전이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개발로 용인 땅이 수용되면서 감정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총액 800억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이 결국 아버지의 커다란 유산이 된 것입니다. 정세무사는 보상금이 3차에 걸쳐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선지급으로 200억이 먼저 들어왔고 2차로 300억, 최종 잔금 300억이 순차적으로 제 계좌로 입금될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 명의 땅이었지만 아버지는 모든 보상금을 제 이름으로 받도록 증여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한쪽 신장을 이식해드리려고 결심했고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3일 전 남편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수술비 좀 보태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내가 왜 너희 아버지 수술비를 보태줘야 하냐며 다 늙은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살려고 수술을 하냐면서 단돈 100만 원도 보태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수술비를 안 보태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하필 제가 수술하는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진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여보, 나 친정아빠랑 수술하는데 당신은 안 올 거야?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수술에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사돈 영감 병원비 보태줄 돈이면 좋은 비행기 타고 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다면서 비웃었습니다.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이번 여행에서 쇼핑 실컷 하고 온다고 떠들었어요. 저는 천불이 날 정도로 치가 떨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였어요. 화려한 여행용 의상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온 그들은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침대 위로 던졌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공항으로 떠나는 시댁 인간들을 보면서 그 인간들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의사가 오후에 가져온 수술 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장 기증 동의서요. 제 서명이 또렷했어요. 그 옆으로 이혼 서류가 겹쳐졌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서류와 가족을 끊는 서류가 나란히 놓인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다가와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돈 영감 응급실 보증금이랑 간병비 낼 돈은 아들한테 땡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벌레 쳐다보듯 비웃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와 가지고 어째 너는 몸까지 비실비실하냐?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안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비 결제를 독촉하는 원무과의 문자를 가차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빼서 바닥에 던져 박살냈어요. 장인어른 목숨값보다 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더 중요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을 나가며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어요. 빈손으로 들어와 지방 거덜내지 말고 이번 참에 깔끔하게 인연 끊자며 마지막까지 모멸감을 안겼습니다. 저는 파편이 튄 바닥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시댁 인간들은 2주간의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는 그들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다고요. 그들이 나간 뒤 저는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정세무사의 마지막 문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반도체 단지 착공 공식 발표가 났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대로 옮겨지는 침대에 누워 멀어져가는 천장의 전등을 바라보며 귀국하는 날, 그들에게 보여줄 800억의 토지보상금의 무게를 상상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2주 후에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시댁 인간들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안해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가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고 길러주셨으니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아빠는 그런 저의 대견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팠지만 제 가슴 속에는 15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결혼 첫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인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을 한 포대 가져오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정하신 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쌀포대를 보자마자 코를 막았어요. 폐지 줍는 노인네, 거지 냄새 난다며 아파트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거지가 주는 음식은 부정탄다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쌀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쌀을 조금씩 나눠 동네 이웃들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요. 남편은 제가 떡볶이 장사로 번 돈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통장을 모두 압수했고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만 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편 명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제가 번 돈인데도 쓸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한번 가려면 남편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항의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용인 땅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장인어른 땅만 팔면 우리 인생 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시누이가 빚을 졌어요. 카드 대금이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했어요. 네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미란이 빚 좀 갚아주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시누이 빚을 갚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장인 땅도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니까 미리 투자한다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번 돈도 아버지 땅도 전부 남의 것으로 여기는 이 집안에서 저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아버지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요.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응급실 입원비 보태줄 생각 말하며 우리 돈은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골프 회원권을 새로 샀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였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명절이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명절에 50인분의 음식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 혼자서요. 제사 음식부터 시작해서 온갖 반찬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돌렸어요. 음식 나르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올케 집안은 가난이 유전이라서 몸으로 때우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친정이 가난하면 손재주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이를 악물었어요. 손에는 기름에 댄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았던 이유는 제가 이혼하고 불행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싫어서였어요. 행복한 척하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해 추석,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고 싶어 오셨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를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잡상인 금지라며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몰래 계단실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계단 한 구석에 찌그러진 과일 봉투를 놓고 가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배 몇 개와 작은 봉투에 든 돈이 있었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봉투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힘들면서도 저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장인 땅 그거 팔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땅이라고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배짱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는 더 심했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때리며 장인 영감이 죽기 전에 땅명이나 옮겨놓으라고 고함쳤어요. 저는 벽에 기대서 그 고함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가난해서 눈치가 빠르다고요. 시키는 건 다 하니까 편하다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순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메시지 창에는 모르는 여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장인 영감 죽으면 저 땅 우리 거 된다고요. 그 땅 팔아서 유럽 한 바퀴 돌자고 했습니다. 여자는 대답했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원한 건 저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오직 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의 신장 이식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했어요. 내일 시댁 제사니까 음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보다 제사가 먼저라고요. 저는 병원을 오가며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전을 부치다 기름에 손을 대었습니다. 피멍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옳게 전 좀 더 부쳐. 우리 오빠 친구들도 온대.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맹세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수술 검사비로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돌려줄 테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손목에 찬 시계를 흔들며 웃었어요. 이거 하나면 내 아빠 수술비인데 너한테 쓰긴 아깝다고 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그러면서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새로 산 명품 시계라며 자랑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빌지 않았어요. 정세무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신 이유를요. 사위의 탐욕으로부터 용인 땅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하셨던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귀한지, 언젠가 얼마나 큰 가치가 될지 아셨어요. 하지만 사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분 등으로 폐지를 주우며
버티셨던 거예요.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땅 개발 소식을 5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위가 알게 되면 딸이 더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땅을 미리 증여라도 해주게 되면 시댁 식구들이 재산을 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수술 3일 전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내일 당장 장인한테 가서 땅 담보로 보증 좀 서달라고 해. 그거 팔아봤자 몇 푼 된다고 꼭 끌어안고 있냐면서 말이죠. 안 그러면 병원비 한 푼도 안 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저는 조용히 그 파편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요. 수술 당일 새벽 남편 일행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재산 탐내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곱게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시누이는 빨리 사인하라며 재촉했어요. 캐리어를 끌며 조급해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곧 비명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될 거라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가서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했다고요.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명품 가방 몇 개 사올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 골칫덩어리 떼어냈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수술 후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오셨습니다. 우리는 옆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정세무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옆 침대 커튼을 쳐서 주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고요. 저는 정세무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정세무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용인 땅 보상금 관련 서류였어요. 정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말했어요. 1년 전 반도체 단지 개발이 확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땅 3만 평이 평당 2,600만 원으로 평가됐대요. 총 78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주 보조금과 영업 손실 보상이 더해져 최종 800억이 확정됐답니다. 정세무사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협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문서들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는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만 봤으니까요. 정세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다고요. 보상금 지급은 3차로 나뉘어 진행됐답니다. 1차 선지급 200억이 이미 지급되었어요. 이건 착공 개시와 동시에 들어온 돈이랍니다. 2차 300억은 다음 달
단지 기초공사가 시작되면 들어올 예정이에요. 최종 잔금 300억은 3개월 후 모든 이주가 완료되면 입금된답니다. 정세무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200억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이 돈으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강남 역삼동의 20층짜리 빌딩 매입 계약을 완료했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대금은 2차, 3차 보상금으로 순차 처리할 거래요. 등기 이전은 모든 대금이 완납되는 3개월 후에 완료될 거랍니다. 정세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빌딩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이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 건물의 주소를 알아봤어요. 정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제가 20년 전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랍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 좁은 골목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썰고 오뎅 국물을 끓이던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빌딩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빌딩을 선택했다고요. 선옥 씨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이 빌딩은 현재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건물이랍니다. 월세만 매달 2억씩 들어온대요.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건물이라고 했어요. 명의만 바뀌면 즉시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건물 명칭도 선옥빌딩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간판 제작은 이미 준비 중이래요. 정세무사는 빌딩 내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접견실과 사무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겠냐고요. 20년 전 제가 떡볶이를 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빌딩의 주인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완벽하다고요. 정세무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5년 전 결혼할 때 남편이 제 명의로 해뒀답니다. 당시 대출 심사 때문이었대요. 남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거래요. 남편은 실소유가 자기라고 착각하며 15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제 단독 명의랍니다. 매년 재산세 고지서도 제 이름으로 왔지만 시어머니가 관리하며 남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알게 됐어요. 하지만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얼마 나오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화를 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집 명의를 바꾸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유를 대며 미뤘습니다. 남편은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명의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반포동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남편 일행이 귀국하는 날 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할 거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명의자의 정당한 요청이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세금 탈세 전문 세무사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지를 불법 행위들을 꼼꼼히 뒤져서 지금을 기다렸습니다. 국세청 조사 관련 서류도 꺼냈습니다. 남편의 법인 자금 유용 내역이었어요. 지난 3년간 12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해외여행비, 명품 구매,
골프 회원권까지 전부 법인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심지어 신우이의 명품 가방도 법인 자금으로 샀대요.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이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하면 남편의 법인 계좌가 즉시 동결된다고요. 거래처와의 계약도 전부 끊어질 거랍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냐고요. 정세무사가 대답했어요. 남편 일행이 귀국하는 날부터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카드가 막힐 거랍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살 수 없을 거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무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받아낼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였어요. 정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횡령 증거를 무기로 남편의 서명을 받아낼 거랍니다. 서명만 받으면 향후 800억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된대요.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세무사가 병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2주만 견디라고요. 그때까지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세무사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돌아오는 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회복이 순조롭다고요. 2주 후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어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정세무사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회복하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걸으며 체력을 키웠어요.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복대를 차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15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이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만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50년도 안 살았으니 100세 시대에 새로운 인생이 막을 시작하라고 말이죠. 이혼하는 게 요즘은 흠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 사람들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주고 끝내겠다고 해서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며 15년을 버티신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드릴 거라고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남편 일행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카드가 막혔을 때,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상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경악하는 모습, 시누이가 통곡하는 모습,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시댁 인간들이 여행을 간 지도 벌써 2주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정세무사가 다시 찾아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답니다. 국세청 조사 개시, 계좌 동결, 집 출입 제한, 모든 것이 남편 일행의 귀국 시간에 맞춰져 있었어요.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곧 시작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남편 일행이 돌아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날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수술한 지 5일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 저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 침대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정세무사가 아침 일찍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남편이 박살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었거든요. 정세무사가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미 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켜봤습니다. 화면이 또렷했어요. 정세무사는 노트북도 함께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법인 자금 유용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3년간 12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이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요.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세무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였어요. 향후 800억 자산을 포함한 어떠한 재산도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문서랍니다. 남편이 여기 서명하면 법적으로 강력한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정세무사가 설명을 마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하면 반드시 서명을 받아내겠다고요. 수술 후 일주일쯤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제 새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가 너 아직 살아있냐고 물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살아있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죽었으면 장례비는 사돈 영감 땅 팔아서 해라며 폭언을 쏟아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집안에 필요 없다고요. 빨리 죽어서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말이 증거로 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정세무사에게 전송했어요. 정세무사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럽에서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카드가 전부 막혔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제게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고요. 법인 자금 유용건으로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내뱉었어요. 네가 뭘 했냐며 따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웃음을 띄우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풀라고 소리쳤어요. 안 그러면 이혼도 안 해준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제가 청구할 거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중얼거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카드가 정지당한 시댁인간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나마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도 안 했어. 공항으로 빨리 와라. 더 처절하게 복수해줄게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왔어요. 시댁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서를 가져왔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위트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주 동안 쓴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치스러운 사진들도 수집했답니다. SNS에 올린 것들이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결합해서 명백한 공금 유용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세무사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법인 자금으로 외도 상대와 호화 여행을 다닌 증거가 명백했어요. 골프 회원권도 법인 자금으로 샀고 명품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요. 수술 후 10일쯤 되자 저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복대를 칭칭 감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어요.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시댁 사람들을 맞이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복도를 3바퀴씩 돌았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밀며 걸었고 며칠 후엔 벽을 짚으며 걸었어요. 10일이 지나자 혼자서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계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된다고요. 아버지는 용인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구분 등으로 폐지를 주우시며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예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아드릴 차례였어요. 저는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그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걸 보실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정세무사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신우이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세계시물을 올렸어요. 거지 옳게 드디어 퇴출, 우리 세상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명품 가게에서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신우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정세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캡처해 달라고요. 정세무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거라고요. 공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증거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허영이 곧 빚더미로 변할 겁니다. 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환자복을 벗고 수술 부위를 봤습니다. 긴 흉터가 옆구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아직 붉었습니다. 저는 흉터를 만졌어요. 아팠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른 대가예요. 800억보다 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정세무사가 준비한 옷을 가져왔어요. 품격 있는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바지, 흰색 블라우스였어요. 구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시댁 사람들을 맞이할 때 입으라고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대를 풀고도 걸을 수 있었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정세무사는 공항 측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즉시 소환 통지가 전달된답니다. 계좌 동결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될 거예요. 정세무사는 경찰 측에서도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방향의 하늘이었어요. 내일 모레면 저 하늘 너머에서 시댁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2주 동안 법인 자금으로 호화 여행을 즐긴 채로요. 하지만 카드가 막히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소환 통지까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상상했어요.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요. 분노하는 모습을요. 무너지는 순간을요.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남 빌딩 매입 계약서가 있었어요. 정세무사가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곧 이걸 그들 앞에 펼칠 겁니다. 15년 동안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입국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예요. 15년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입국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정세무사가 준비한 정장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나약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정세무사가 전화했어요. 시댁 사람들의 귀국 일정을 최종 확인했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에요. 시댁 인간들 입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정세무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비행기가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정세무사는 공항에 직접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에요. 오후 3시 정세무사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들었습니다. 정세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최진호가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음료를 사려는 것 같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몇 분 후 정세무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카드가 결제 거부됐다고 했어요. 남편 최진호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혔어요. 법인카드와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가 동결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지금 최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뒷덜미에 땀을 닦고 있다고요. 정세무사는 계속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박춘자가 계산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카드가 왜 안 되느냐며 고함을 친답니다.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다가서며 말했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이 얼만데라고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대요. 결제 안 되면 물건은 못 드립니다라고요. 주변 여행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행 내내 부렸던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정세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세관에서 큰일이 났다고요. 최미란이 면세 한도를 훌쩍 넘긴 명품 가방들을 들고 왔는데 전수조사에 걸렸답니다. 해외에서 사온 물건이 총액 800달러까지는 면세인데 신고도 안 하고 명품을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였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답니다. 세관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사정한다고 했어요. 몇 분 후 정세무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전부 압류됐다고 했어요. 최미라는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몇 천만 원어치의 가방들이 세관에 남게 됐어요. 정세무사는 최미란이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으며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세무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입국장 로비에 법률 대리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곧 최진호에게 소환 통지서를 전달할 거랍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지금 대리인들이 최진호에게 다가가고 있답니다. 잠시 후 정세무사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환 통지서가 전달됐다고 했어요. 법인 자금 유용에 따른 공금 횡령 혐의랍니다. 최진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어붙었대요.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최진호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읽고 있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표정이라고 했어요. 정세무사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최진호가 급하게 회사 경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하지만 받은 건 충격적인 소식뿐이었답니다. 모든 법인 계좌가 동결됐고 회사 운영이 중단됐다는 통보였어요.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지금 최진호가 로비 한가운데서 온몸을 떨고 있답니다.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요. 오후 4시쯤 다음 전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갔는데 박춘자의 외제차가 견인되고 있답니다. 차 유리창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대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비틀거렸답니다. 혈압이 올라 거의 쓰러질 뻔했다고 했어요. 정세무사는 박춘자가 캐리어 위로 넘어질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무사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요. 택시비조차 없답니다. 현금을 준비 안 해서 당장 몇만 원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세무사는 그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 철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화려한 바캉스룩과 대조되는 비참한 행색이랍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지하철 구석에 몰려 앉아 서로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요. 명품 코트를 입고도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모습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드디어 제가 느낀 수치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정세무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최미란의 SNS에 댓글이 폭발하고 있답니다. 공금 횡령범 일가라는 비난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대요. 신우이가 여행 내내 올린 호화 사진들이 전부 증거가 됐답니다. 정세무사는 최미란이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했냐고요? 정세무사가 대답했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쳤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진과 글이 이미 캡처되어 퍼지고 있답니다. 허영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저녁 7시쯤 정세무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반포동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지금 최진우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열리지 않는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됐거든요. 정세무사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최진우가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대요. 하지만 소용없답니다. 박춘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복도에 캐리어와 함께 나앉게 된 현실에 분노한답니다. 정세무사는 시어머니가 벽을 발로 차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명의자인 한선옥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출입이 제한됐다고 통보했답니다. 최진우가 그제야 깨달았대요. 15년 전 결혼할 때 대출 심사 때문에 아내 명의로 해뒀던 사실을요. 당시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남편은 실소유가 자기라고 착각하며 15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제 단독 명의였던 거예요. 정세무사는 남편이 배신감에 이를 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무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최진우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소리친답니다. 선옥의 멱살이라도 잡고 집을 되찾아오겠대요. 정세무사는 제게 말했어요. 준비하라고요. 곧 그들이 병원으로 올 거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용인 땅 보상금으로 매입한 강남 빌딩의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800억이라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권리증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이제 제가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세무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곧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제 옆에 섰어요.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저녁 8시가 넘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시댁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세무사가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대응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정세무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세무사가 남편을 막아섰어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호 씨,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비켜, 내 마누라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정세무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법인 자금 유용 증거 자료였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 지금 당장 검찰에 넘기면 최진호 씨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세무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 증거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정세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요. 안 그러면 검찰로 직행이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집은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정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라고요. 일단 서명부터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서명하지 마. 신우이도 덧붙였어요. 오빠, 저것들한테 당하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정세무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서류를 걷어들이며 말했어요. 잘 선택했다고요. 그제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박춘자와 최미란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돈 빼돌렸지? 링거 거치대를 흔들며 발악했어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거칠게 밀쳤어요. 더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비상벨을 눌렀어요. 추가 제압을 요청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더 왔어요. 남편은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 허락 없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협박했어요. 정세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호 씨, 방금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거 잊었냐고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세무사에게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돈 영감 왜 안 죽고 살아있냐면서 내 돈이나 내놓으라며 소리쳤어요. 정세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폐지 줍던 한만수 씨가 용인 땅 보상금의 진짜 주인이라고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강남 빌딩을 샀고 그 빌딩은 이미 한선옥 씨 단독명이라고 덧붙였어요. 용인 땅에 800억 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순간 시댁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악과 탐욕이 동시에 서렸어요. 남편은 잃어버린 황금알을 떠올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아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옳게 우리가 잠시 미쳤었어라며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복도로 끌어냈어요.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예요. 저는 가방 안에 등기 권리증을 만졌습니다. 곧 그들에게 정확한 금액을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끌려나간 뒤에도 그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후련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세무사가 일찍 병실로 찾아왔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병원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였어요. 훈방 조치됐지만 경고를 받았대요. 저는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세무사가 물었어요. 왜 고소하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최진호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랍니다. 법인 계좌 동결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대요.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국 3일째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면회객이 왔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이랍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세무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만나보라고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춘자와 최미란이 들어왔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여행복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고 시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호가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정세무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제발 집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당분간 지낼 곳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쌀포대를 복도에 내던진 그날을요. 아버지를 잡상인이라 부르며 쫓아낸 그날을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15년 전 어머님은 제 아버지가 가져온 쌀을 거지 냄새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쫓아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라고 불렀어요.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 검사비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시계 자랑하시며 아깝다고 하셨죠. 시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SNS에 거지 옳게 퇴출이라고 쓰셨죠.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다고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800억 재산의 아버지와 저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한없이 낮았고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인간들이 왜 저렇게 앞과 뒤가 다를까? 내가 왜 저런 집에 시집가서 이 고통을 당했을까? 라고 남편을 잘못 만난 그 시절을 후회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정세무사가 나섰습니다. 두 분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는 이미 한선옥 씨 명이라고 말했어요. 출입 제한은 합법적 절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요. 정세무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요. 최진호 씨도 곧 구속될 예정이니 의지할 데도 없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을 빼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님과 미란 씨의 모욕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을 굴러온 복덩어리를 차버렸어요. 당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시누이도 따라 울었어요. 저는 정세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축해서 복도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정세무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옥 씨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회복이 순조롭다고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상태가 좋아서 함께 퇴원할 수 있답니다. 그들이 입국한 뒤에 2주가 지났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병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 빌딩의 인테리어가 완료됐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VIP 접견실이 마련됐대요. 정세무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빌딩은 원래 임대 수익을 내던 건물이었답니다.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래요. 저희는 건물 소유권만 넘겨받고 운영은 그대로 유지했대요. 그래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답니다. 명칭도 선옥 빌딩으로 변경 신청을 마쳤고 간판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리 제작해뒀대요. 설치 허가도 받아둔 상태랍니다. 정세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정세무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빌딩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하세요. 정세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홈그라운드에서 마지막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했어요. 정세무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주 전에 나약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퇴원복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수술이 잘 되었는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모습이셨습니다. 황달이었던 얼굴이 하얗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준비한 차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제 빌딩이 있는 곳이에요. 차 안에서 정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오후 2시에 빌딩으로 온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금박이 빛났어요. 한선옥.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차가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층짜리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선옥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제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접견실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중앙의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정세무사는 뒤에 섰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어요.
곧 시댁 사람들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금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정세무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상상했어요. 빌딩 앞에 도착한 시댁 사람들의 모습을요. 정세무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들이 빌딩 입구에 섰을 때의 장면을요. 시댁 사람들은 택시에서 내렸답니다. 남편이 주소를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대요. 그리고 얼어붙었답니다. 20층짜리 빌딩이 우뚝 서 있었고 외벽에는 선옥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답니다. 시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대요. 남편이 중얼거렸답니다. 이게 뭐야, 선옥빌딩? 장난이겠지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깨달았답니다. 사돈 영감 땅 보상금이라는 말의 무게를요. 세 사람은 잠시 빌딩 앞에 멈춰섰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 침묵이 3초쯤 이어졌대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빌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나왔어요. 남편 최진호, 시어머니 박춘자, 시누이 최미란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꾀재재한 몰골이었어요. 2주 전 유럽 여행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어요.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넓은 접견실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대답했어요. 선옥 빌딩 펜트하우스라고요. 시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이게 다 뭐야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호가 대체 무슨 일이야라며 물었어요. 정세무사가 나섰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빌딩은 한선옥 씨의 소유라고요. 용인 땅 보상금으로 매입했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용인 땅이라는 말에 반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사돈 영감 땅에서 돈이 나왔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등기 권리증을 집어들었어요. 금색 종이가 빛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등기 권리증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한선옥. 소유자란에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용인 땅 보상금 800억 원으로 이 빌딩을 매입했다고요. 등기는 한선옥 씨 단독 명의랍니다. 800억이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남편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800억? 800억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누이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등기 권리증을 그들 앞에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라고요. 남편이 기어와 등기 권리증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선옥. 명백했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정세무사가 즉시 제지했어요. 경호원 2명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거야. 장인어른 땅은 내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땅 명의는 처음부터 아버지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금도 아버지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으로 제가 이 빌딩을 샀다고 덧붙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구두 끝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선우가 내가 눈이 멀어 내 새끼를 몰라봤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수술비 얘기할 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던 시어머니가 800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아버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손을 비볐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댁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당신들이 복덩이를 차버렸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냐고 외쳤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모두 끝났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발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아버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직전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해외여행 가방을 싸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수술하는 날, 장인어른이 수술하는 날, 어떻게 팔자 좋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돈을 보태주질 못할 지언정, 최소한 수술하는 날 병원에 보호자로라도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신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남편이 바닥을 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제 구두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발을 뒤로 뺐어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당신은 내 핸드폰을 박살냈었지. 장인어른 목숨값보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나는 결심했지.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15년의 인내가 그날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제발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세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냄새 난다고 소금 뿌리던 당신 손에는 800억 대신 압류 딱지만 어울린다고요. 시어머니의 혼이 빠진 표정이었어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신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옳게 나 여기 취직시켜주면 안 돼? 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정세무사에게 말했어요. 보안팀을 부르라고요. 정세무사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에게 지시했어요. 이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보안요원 4명이 들어왔어요. 시댁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내 아내야. 내가 들어갈 집이야라고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그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요.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세무사가 미리 연락했던 거예요. 경찰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진호 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말했어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답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대요. 병원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고 덧붙였어요.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건 오해야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남편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들이 끌려가는 광경을 보며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곡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시누이도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 울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빌딩 직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나쳤어요. 경비원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허영 가득했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차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가슴속에 맺혔던 15년의 한을 씻어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고통의 시간들이 한 번에 씻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세무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세무사는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큰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시며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예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정세무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직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빌딩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빌딩 옥상 정원에서 햇살을 쬐이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많이 나아졌어요. 옆에서 아버지가 부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세무사가 찾아왔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진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법인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폭행 혐의였어요. 항소를 포기했대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정세무사는 계속 말했어요. 박춘자와 최미라는 도심 변두리 쪽방촌으로 들어갔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어 지낸대요.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시누이가 이제는 쪽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정세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요. 한만수 의료재단이요.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니어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무사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정세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단 설립이 완료됐답니다. 선옥 빌딩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투입했대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무사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세무사가 말했어요. 선옥 씨가 이사장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무사가 부이사장을 맡아달라고요. 진실한 친구와 함께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세무사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세무사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동네 시장 어귀였습니다. 박춘자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전 아버지가 하시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업자득이군 이란 생각을 했어요. 정세무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설 현장 한바집이었습니다. 최미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과거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감옥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최진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아내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요. 후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드셨어요.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제가 수고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요.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어요.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수혜자 선정을 직접 승인했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분이랍니다. 정세무사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남 빌딩의 등기 권리증을 꺼냈어요. 한선옥.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제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공허한 생각이 들었고 돈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가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권리증을 소중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반포동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을 거예요. 시누이는 한바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겠죠. 남편은 차가운 간방 바닥에 누워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흘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재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한선옥 씨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결코 약함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아버지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해드리던 날, 이혼 서류를 받게 되고,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충격적인 모욕과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당당히 자신의 한쪽 신장을 아버님께 선물했던 그 용기와 사랑이 선옥 씨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겠지요. 진정한 가족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딸이 상처받을까봐 묵묵히 지켜봐준 아버지. 그 사랑이 결국 800억보다 귀한 축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가요?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희생을 한다면 언젠가 그 인내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